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오늘 대가족의 아주 속속들이 아주 이야기들을 또 나눠볼 배우 연구소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보고 너무 울었어가지고 오늘 같이는 안 봤어요.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조금 이런 상태로 하게 될까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저 오늘 대화 나눈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 드릴 텐데요. 그 약간 만두인데 왕만두 같이 생긴 만두 이렇게 말랑 스퀴즈 되는 그런 선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촉감이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질문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승희 배우님 그리고 박수영 배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자리 앉을까요?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박수영 배우님은 다시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인사 한번 여기서부터 쭉 한번 할까요? 네. 저 영화 대가족에서 인행스님 역할을 한 박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 맡은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무옥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대가족 연출을 한 양우석입니다. 사실 김윤석 배우가 영화 작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본 가장 호상의 영화 마침내 맞이한 호상의 영화였고, 그게 사실 김윤석 배우가 지금까지 안 하던 장르를 했다라는 느낌보다 훨씬 더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가장 장수하고 호상하고 그리고 많은 자손을 남긴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인도 아름답고. 부인도 그 사이에 그 부인들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아름다운 그런 또 러브 스토리까지 하는, 항상 또 마음속에 멜로를 품고 계셨던 분이 드디어 또 멜로 더 본격적인 멜로를 하셔야 되겠지만 멜로를 또 이룩하셨다는 점에서 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양석 감독님, 이 대가족이라는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 됐었던 어떤 첫 구상의 순간 한번 좀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얘기를 처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고민이,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화두가 뭘까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가족이 뭐지? 이걸 한 번도 못 짚은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족의 형태, 관계 의미가 급격하게 변한 나라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본 작품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작품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가족을 욕망하는 분, 어떻게 보면 가족을 버린 분, 그러나 가장 합법적으로 가족을 버린 분, 비난받을 수 없는, 그 다음에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셋이 만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달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최초의 구상이었습니다.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시나리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책을 받아보고 나서 다들 좋은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소설이나 책을 읽고 나면 하나의 문장이나 어떤 순간들이 기억이 남는 것처럼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이 소설의 어떤 문장, 순간들을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요? 김석 배우님부터. 아이를 찾다가 이제 한무옥 씨가 이제 산에, 어두운 산에서 이제 문성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찾게 되면 그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물론 내 친손주가 아니지만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라는 말을 그때 툭 던지거든요. 그때 좀 이게 부자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순간이 오면 결국은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짠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가족이라는 게 항상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상들은 각각의 길들을 가장 잘 나아갈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 장면 뭐 그 앞에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울컥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첫 장에 감독 양호석 딱 써져 있길래 그 문장에 해야 되겠다 강하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매니저가 아버지 한무역 역은 김윤석 배우랍니다 할 때 사실 읽기도 전에 결정을 하고 일단 커버부터 마음에 들었다. 커버부터 끝이 나가지고요. 네. 약간 쇼츠처럼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는 읽고 나서는 사실 그 스님을 이제 해야 되고 머리를 이제 믿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의 어떤 고민이 있었지 뭐 큰 건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뭔가 그런 장르물이나 아니면 그런 좀 선배님 말씀을 빌리자면 타격감 있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었나 하는 정도의 그런 정말 따뜻한 인간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좀 큽니다. 네. 박수영 배우님은 어떤 요 처음 책 전체를 다 한 번에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읽으시면서 가장 뭐 꼭 본인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구절 같은 게 있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할 있는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아니 양호석이 그게 뭐 그러니까 결정을 한 그건 아닌데 네. 그 민국이가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엄마 보고 싶은데 네. 어린 되면 괜찮나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나도 아직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공포스럽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흔한 말로 뭐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떤 힘이 있어야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이렇게 진하게 오더라고요. 사실 뭐 그 전에도 아마 뭐 양석 감독님과 김윤석 배우님 만났어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환경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김윤석 배우님이 그 양 감독님의 전작을 통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이 감독님에 대한 어떤 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출연을 뭐 결심한 후 혹은 아니면 뭐 결심하기 위해서든 이렇게 두 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대화들을 어떤 질문들을 처음 나누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실 그 감독님이 이제 직접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사실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시나리오를 읽으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본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거의 그 보여주시는 미리 먼저 다 공개를 하시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그 변호인도 마찬가지였고 강철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소설을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이게 많이 보고 이럴 때는 보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문열이 있고 뭐 그런 문학의 시대가 조정래가 있었죠. 있고 그렇죠. 황석영이 있고 네. 뭐 김주영이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막 네. 그 다들 대가들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분야로 그냥 툭툭 가는 것 같아요. 자기 길을. 이거 그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나는 인간과 사회의 이런 부분을 건드리겠다.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그 요즘 막 얘기했지만 파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르적인 어떤 그런 그 속도감이나 어떤 표현에 굉장히 강한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작품에 딱 들어가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롤러코스터에 우리는 바로 타야 돼요.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막 타고 막 이제부터 막 완전히 막 그냥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은 이제 이 오는 파도와 싸우기도 하고 그 파도를 만들기도 하고 막 가는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그 좀 그리워요. 예, 그 점점 요즘은 막 사건과 막 속도감, 타격감으로 막 그냥 2시간을 그냥 밀어붙이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그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이 감독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써왔고 이런 연출을 해왔고 이런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계속 혹은 영화적으로 계속 얘기하겠다는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만나기 전에 아마 인상이셨을 테고 실제로 딱 만나셨을 때 사실 감독님 거의 인상이 때 군인 같잖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의 첫 만남 어디셨어요? 저는 군인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네. 안 들고 굉장히 그 다박다박 이렇게 뭐라 그러나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저기 어제 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떡국을 쉽게 먹더라도 꾸미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전날 또 그 떡을 좀 불려놔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차곡차곡 이렇게. 근데 그 감독님 영화에는 늘 이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실 때 보면 차근차근 뭐 준비하고 뭐 517번에 이제 그걸 하기 전에 기증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이제 뭐 렌즈 했나? 이빨 교정했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는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장치인 것 같고 섬세함도 있고 꼼꼼한 요리사 같은.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김윤석 배우와 첫 대면 하시기 전에 어떤 기대와 또 두려움과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어떤 안도를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어찌됐든 저희가 작품으로 이제 접하는 네. 김윤석 배우님은 어찌됐든 뭐랄까요, 좀 강렬한 이미지가 여태까지 좀 세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강렬함 뒤에 이 강렬함을 만드는 건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연정학을 해도 완벽주의시고 그다음에 악기를 해도 네. 완벽주의시고 네. 그러니까 뭘 하셔도 이제 1등이니까 저도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만두 잘 나가는 만두집을 여러 공부해서 고기는 어떻게 피는 어떻게 손은 어떻게 다 준비하고 다 찍었는데 선배님이 만두를 빚으시니까 그냥 만두 장인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집에 대해서 다른 설명 없이. 그 선배님이 그 추구하시는 완벽주의가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이제 되니까 관객분들이 너무 쉽게 이 캐릭터에 동화하시고 쫓아와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 만나 뵀을 때 오히려 굉장히 푸근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놀라운 건 굉장히 인문학적 지식이 탁월하세요. 통찰도 있으시고 작품에 대해서도 저보다 오히려 쓴 저보다도 더 깊은 통찰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기는 또 김윤석 배우 항상 귀엽다 플랜카드가 항상 있곤 하죠. 네. 그렇죠. 햄찌 같은 김윤석 배우님. 네. 이승기 배우님의 지난 한 10년 동안에 사실은 그 영화로의 필모그래피는 이렇게 듬성듬성 좀 있기는 했었는데 필모그래피를 보면 공교롭게도 보면 오늘의 연애였고 그리고 궁합이었고 그리고 가족으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순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변화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작품에 선택하고도 연결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좋은 해석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사실 의도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사실 그때 들어온 거를 했을 뿐인데 공교롭게 제가 요번에 대가족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니까 3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다 그런 느낌 좀 휴머니 베이스가 된 작품들을 많이 공교롭게 선택을 하게 됐더라고요. 저도 장르는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제가 그런 뭐 선택을 하게 됐던 거는 일단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기도 한데 좀
장비 없이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장르물이나 그런 타격감 있는 영화들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만들지 않아도 벌써 롤러코스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추후에 언젠가 실력이 좀 더 갖춰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만 타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그 아이템이나 장비가 좀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한번 해보고 뭐 부족하면 부족한 평을 그대로 받고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사실 만들어 나갔던 그 이승기 배우의 어떤 초상이랄까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동시대적이라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장르 뭐 아주 뭐 과거로 가거나 뭐 현대로 오거나 그 네. 시기에 그 청년의 얼굴 네. 혹은 그 시기에 이제 뭐 아이를 가지게 된 아버지의 얼굴 네. 뭐 이런 얼굴들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해석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배우님하고 양석 감독님은 변호인에서 처음 만나시게 된 건가요? 네, 잠깐 뵀죠. 법정 장면에서 네네. 내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엄태남 씨로 나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금 되게 짧은 만남이셨을 텐데 그쵸. 그때 그 아쉬움이 어떤 대가족의 인연으로 또 이어지게 되셨던 건가요? 저는 너무 아쉬웠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감독님께서도 그게 아쉬워서 이 배우랑 뭘 한번 작업을 하고 싶은데서 마침 요 작품에서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그때 아쉬움도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박수영 선배님을 TV든 영화든에서 이제 뵙잖아요. 네. 뭐 최근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두 드라마에 다 나오셔서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에 다 나오셔서 네. 거기서도 뭐 이미 반했지만 홀딱 반해서 같이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김윤석 배우님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좀 용기까지 북돋아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이번에 신스틸러로서 거의 나오시는 모든 씬마다 압도적인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애착 인형 같은 인형 같은 이제 원스타 애착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면 그 현재가 아니라 이 영화가 시작이 되면 2000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우리가 인류에게 가장 아주 큰 파도 같은 걸 맞이한 이후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의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기를 굳이 딱 선택했었던 이유가 있으세요, 감독님? 아까 이제 이 대가족이라는 작품의 새 이제 축 가족을 욕망하는 분, 가족을 버린 분, 네. 또 가족이 정말 필요한 이제 아이들 네. 이 세 축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게 좋을지라는 시간을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가족을 욕망하는 자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일종의 유교적 가치관에 닮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세기를 지향하는 한목이라는 캐릭터가 어찌됐든 나무가 해를 향해 자라듯이 21세기를 향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사실 스님이라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찌됐든 해탈의 목표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공조차도 이제 가족도 이제 소위 말해서 출가하셔서 시공조차도 해탈하시려는 분. 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2001년에 9.11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2000년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20세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엔에서 21세기라고 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적인 그런 걸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같이 그릴 수 있겠다 싶어서 2000년으로 그래서 정했던 이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선배님이 호상을 하시기 위해서 선배님이 호상 나이를 계산해봤거든요. 언제쯤 돌아가시면 호상이실까 계산해봤더니 2000년 정도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목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50년 전 6.25거든요. 네. 이제 그 시간적 계산도 같이 역순을 하다 또 조금 보니까, 해 그래서 보시는군요. 여러 가지가 고민된 게 호상을 하기 위한 50년 전 6.25를 겪었는데도 어찌됐든 지금 나이 정도 어떨까 뭐 그다음에 20세기와 21세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2000년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막 보니까 이 롤렉스 결혼 예물로 했었던 게 63년도고 예. 그
그런 평만옥 같은 경우도 한 30년 넘어야지 이게 어디 가가지고 더 오래된 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한 38년 됐으니까 거의 그 결혼과 함께 평만옥을 열었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15세까지 고아원에서 있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8년 정도 이제 이쪽에 나와서 요식업에 종사하시고 23세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청년 창업가였어요. 네, 그래서 원칙 제가 이제 썼던 글에는 네. 만두집,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만두집 딸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 친구가 좋으니까 네. 이제 그 만두집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딸과 가게를 대리사회처럼. 네. 이제 받은 거고,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사실 한목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문제적인 캐릭터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었던 캐릭터였는데, 웬만한 타협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맛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든 이 놓치지 않겠다, 어떤 집념의 사나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김윤석 배우님이 설명하는 이 한목이라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나요? 이 저기 사실 그 이제 그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들의 이제 저희 부모님, 아버지, 이제 삼촌, 이제 이런 세대의 모습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목은 그 이제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를, TV 드라마나 뭐 영화든 뭐 아니면 소설책을 보더라도 이 캐릭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직돼 있죠. 왜 뭐냐면 살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즐기고 뭔가 나는 뭐 어떤 보람을 얻고, 이거보다는 무조건 내가 버텨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DNA를 유지할 수 있죠. 예. 이것에 거의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맞아,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좀 뭔가 즐기고,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버스, 옛날에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춤을 추신. 개날 놀러 가시면 네. 막 춤추시잖아요. 네네. 정말 광란의 춤을 그럼요. 추시다가 다 기절하시거든요. 조용히 버스가 코 고는 소리만 들리고 1시간 정도만 딱 놀다가, 그죠? 얼마나 놀 줄 모르면, 얼마나 놀 게 없었으면 이분들은 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방법도 모르니까 그냥 흔들고 지치면 그냥 그런 것처럼 한무옥도 아마 그런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놀면 불안해. 잠깐 놀러 갔다가도 아이고 가서 만두 어떻게 돼가지, 늘 불안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모습들,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런 그 세대들하고는 결국 반목할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가 이승기 배우가 연기했었던 문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무해라는 그러니까 변명을 받게 되는데, 이 변명의 의미가 사실 불교적으로도 있고, 네. 어떤 설명을 좀 해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없을 무자에 거리낄 애,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다라는 법명을 받았고, 아마도 이 법명을 지어주신 큰 스님이, 제가 어쨌든 엘리트잖아요. 의대 출신에 사실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나와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뭔가 그런 당찬 의지를 좀, 그래 이 세상 이 수행자의 길에서 네가 한번만큼은 거리낌 없이 한번 나아가 보거라 라고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문석의 마음 안에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던 게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뭐 좀 분노와. 근데 수행자의 길이랑 완전 다른 길이잖아요. 그 마음을, 사실 그 마음을 없이, 제가 저도 요번에 공부하게 됐지만, 이 불교의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목적은,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가는,
모든 희노애락이 존재함으로써 사람이 더 괴롭고 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면 기쁜 게 있으면 기뻤다는 그 감정이 존재하는 순간 미래 어딘가에 슬픔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해가 뜬다는 건 해가 지는 게 정해져 있고 태어난다는 건 죽음이 정해지는 거고 젊다는 건 늙는 게 정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이 평온한 마음가짐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한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막 스타 스님으로서 강연을 하고 책을 내는 게 본인도 좀 되게 괴롭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기도 더 화가 나고 막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이제 어쨌든 부모님의 그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내 세상에 뭔가 이로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돈도 아끼는 사람인데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심지어 희생하면서 아이들까지 입양한 그걸 보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이 문석이가 깨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좋은 대사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어떤 상황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눈동을 결국은 어떻게 어떤 돌탑을 만들어 가는가를 보는 그 풍경 자체가 주는 되게 환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영 배우님, 이 똥에도 불성이 있다. 이 대사 이게 어떻게 배우로서는 좀 다가왔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책을 읽고 이제 그 씬 찍고 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뭘까 했는데 그거 아닐까 싶은 게 또 가장 더럽잖아요. 네. 근데 천한 것과 귀한 것, 더러운 것과 고귀한 것, 이 차이가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스러워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 맥락으로 저는 좀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똥으로만 봤으면 돌탑이 안 세워졌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똥보다는 그 탑의 성스러움을 봤기 때문에 다들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음을 다해서 비는 그런 돌탑을 쭉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되게 재밌는 포인트로 봤었던 그 정말 신생아같이 팔다리 전혀 안 쓰실 때 화장실을 가던 그 순간마저도 감독님 굉장히 의도해서 넣으신 씬이셨던 게 아닐까. 무옥이 결국은 무옥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똥개도 불성이 있단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선불교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똥에도 불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 가장 하찮은 것에도 사실은 이게 뭐 불교 용어로 하자면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모든 곳에 다 이게 불공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산중에 계신 분들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똥에도 불성이 있다는 말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돌탑이라는 게 대부분 탑을 쌓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쌓으시면 소원을 빌면서 쌓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똥 위에다가 쌓은 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다 각각의 소원과 어떤 것들을 갈망을 하시죠. 이런 간절함? 제가 볼 땐 붓다가 된다는 것, 불성이라는 것도 이런 간절함들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도 아마 있어서 같이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석이 그 중생의 홀씨를 뿌린 게 517번. 이 숫자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촬영할 때는 그냥 재밌다고만 생각하고 찍었는데 아까 질문지에 이런 게 있어서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 517번이 어떤 혹시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촬영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감독님이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T거든요. 네. T 성향.
2년 반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아, 일주일에 4번을 곱하면 500약 10몇 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3학년까지만 시키고 이제 4학년 때는 안 시키고. 아 정확하게. 너무 근거가 있는 517번이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고 그 극중에서 제가 517번한 걸 몰랐으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아 그래서 517번이라는 숫자가 나왔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과 1년 때 걸리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의사시험 치료는 한 학기는 봐주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2년 반 딱 하는 거.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었던 네. 숫자군요. 저는 그냥 되게 저는 F라서 그런지 막연하게 보통 중국장 정도의 극장에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본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 영화를 함께 봐줬으면 좋겠는 어떤 한 극장의 사람들의 숫자 정도가 한 500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뭐 김은석 배우님의 연기를 볼 때 보면 항상 늘 성인들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가차없고 미성년들한테는 한없이 또 풀어져 버린 그런 역할들을 항상 연기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녀들과 특히나 어린 소녀들과 김은석 배우의 조합은 항상 옳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막 남한산성에서도 그랬었고 또 그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뭐 본인 스스로 연출하셨던 미성년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랬었는데 아마 이런 극단적인 간극을 보여준다, 이 사람의 눈빛이 확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이미 또 눈치챘기 때문에 이루어졌었던 어떤 캐스팅인지가 또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어린이들하고의 장면을 또 찍고 나서 아, 이 배우가 내가 상상했던 그대 그 이상을 해주었구나라고 목격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모니터를 보다가 이제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한번 확인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짓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짓는 미소가 저는 모니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미소를 어디서 봤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효리의 민박 뭐 거기서 이효리 씨가 이렇게 민박입니다. 효리네 민박. 이렇게 눈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반달로 웃으시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예, 뭐 진짜 기대가 훨씬 이상이었고 아마 그 관객분들도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랑이 커지고 집착은 아니고 사랑과 그 마음이 되게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코미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슬랩스틱을 하거나 혹은 아주 희극적인 무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계속 웃게 됐었던 그런 마법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 민국 민성 역의 김시우, 윤채나 배우를 어린 목과 그리고 또 여동생으로 반복해서 또 출연시켰던 감독님의 또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무옥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피, DNA 이게 이제 같이 흘러야만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확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50년 전에 내가 겪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50년이 지나도 아이들에게 또 벌어지는구나. 이게 가족 해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보면 공감인 거죠.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아마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옥에게 찾아온 손녀와 손자는 또 다른 문석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욕망의 대상으로 옆에 갇혀놓고 좋아하시던 분이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내 10살 때의 모습, 지금 50년 뒤에 이 민국이라는 애의 10살의 모습이 같다라고 느끼고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공감을 한 거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일까? 이제 이 공감이 오고 뭐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이 영화는 한무옥이 가족의 영역을 넓혀가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이제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공감인 거죠. 나와 같구나. 며칠 전에 사실 저도 오열을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BBC 코리아를 보다가 77세 되신 할아버님이 그 다시 만난 세기를 부르는 젊은 아가씨들 사이에서 오열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분께서 44년 전, 80년 아마 봄 어딘가에 그때는 개움을 막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지금 44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지만
어찌됐든 그분 눈에는 젊은 아가씨, 어린 아이들이 계엄을 막아내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오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공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국하고 민선이가 이제 무옥 역할을 했던 거, 그 공감을 관객분들이 좀 무옥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 뒤에 무옥은 약속을 하죠. 너희를 절대 안 헤어지게 만들겠다. 사실 민석에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그 야산의 아이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헬리콥터가 탁 등장하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 위에서 불빛이 쫙 내려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연극적이기도 하고 마치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펼쳐지면서 무옥의 아주 심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굉장한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40년 전, 50년 전 자신을 만나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벅찬 순간이면서 가장 멋진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 순간을 연기하셨던 배우님과 감독님께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묻고 싶어요. 윤석 배우. 그 장면 정말 굉장히 힘들게 찍었어요. 왜냐면 그 눈도 눈 효과도 해야 되고 또 위에서 막 이게 지금 계속 다시 테이크 갈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헬기가 아니에요. 드론인데. 드론이. 네. 근데 헬기였다면 그거 죄송해요. 아마 저희 한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다 헬기가 뱅뱅 돌면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거의 드론을 가지고 헬기 효과를 낸 거죠. 조명을 달아가지고. 네네. 근데 굉장히 그것도 또 저기 거의 그 산 꼭대기에서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드러나야 되니까. 네네. 안 그러면 산 속에서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을 거니까 나무에 가려가지고. 실제 로케에서 찍은 거죠. 그렇죠. 예, 산에서 찍었어요. 그 황매산이었나 그때 그게? 황매산 산마루였습니다. 산마루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없어서. 실제로 산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그 되게 막 광풍도 막 엄청나게 막 동원돼가지고 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찍으면서도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겠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막 질러내는 그 자체가 다 리얼리티 있게 다 쏟아져 나오겠구나 자기의 내면이. 그런 그 대사의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찍으면서. 너네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그 신이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영화에서 각자 욕망하는 사람, 가족을 욕망하는 사람, 가족이 필요한 사람, 가족을 버린 사람이 다 이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도망까지 갔던 아이들이 어찌됐든 이제 타인의 품에 안긴 거지. 이제 타인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인이 자기를 안고 절대 안 헤어지게 해주겠다면서 이제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아이들을 입양하기까지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아버지가 미워서 스님이 됐던 아들은 자기 어렸을 때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안고 저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도 저렇게 간절하게 키우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신인 거죠. 사실 자식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내가 요구만 하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않을 확실한 사람한테 거의 모든 걸 주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말을 써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사실 자식에서 부모가 된다는 게 가족을 만드는 일인데 실제로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우리의 가족은 뭘까? 공간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그게 어찌 보면 완성되는 어찌됐든 중요한 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고생스럽지만 저희 한밤중에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케이션이 주는 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컸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와, 시간이 또 금방 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조금 받고 제가 또 마지막 질문들을 할게요. 여러분 질문 주시면 어디 여기로 갈까요? 여기 뒤에 네,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 번째,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신 분, 예, 네. 핸드폰 보고 계신, 네. 문장을 만드셨군요. 네.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만두 빚는 건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이 한복 연기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롯데월드? 김성경 씨랑 뽀뽀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면 집에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장면 그리고 되게 아쉬워하는 게 역력해 보이는. 아니에요.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아니요. 얼굴이. 그거 테이크 많이 갔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 저는 눈을 감고 그냥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라고 하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뭘 하려다가 계속 NG만 할 것 같으니까 잘 리드해 주셨군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했는데 저 사실 좋았던 장면들 너무 많지만 사실 그렇게 무옥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이제 그 한복을 입잖아요. 네.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비싼 두루. 근데 그 너무 핏이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옷이 딱 입으면 네. 갑자기 막 진짜 뭐 신령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막 물론 이제 막 고함 지르고 그러죠. 막 뭐지 몇신데 이제 사 기어나 뭐 그다음에 이제 술 먹고 이제 또 알코올 또 그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기절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걸어가는 박여사랑 걸어가는 뒷모습이에요. 이제 곧 해 뜨니 택시 타고 가자면 그쵸. 좀 무슨 버스 다닌다. 버스 타고 갈 때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으이그 하면서 그 장면 저는 되게 좋아하고 주로 여사님과 함께한 장면들 좋아하시나요? 이런 거 기록이 남을 텐데. 선배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외로운 뒷모습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복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커트여서 마음에 든다고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왜냐면 동네가 옛날 동네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꼭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뭐 그런 뭐 이렇게 개 짖는 소리 들리고 그런 동네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좋아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만두는 저기 만두 진짜 잘 빚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근데 연습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했는데 뭐 NG 난 거는 이제 안 쓰고 하니까 이제 또 많이 편집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고 무슨 뭐라 그랬죠? 저랑 무엇과 다 있는지죠? 다 있는지죠. 글쎄요 사실 왜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 어느 한 군데 탁 건드리면 그냥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사람들일수록 많이 막 그렇게 철옹성 같은 사람이 막 나중에 막 간도 다 빼줄 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이 사람의 그 모든 단단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 입체적으로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경직된 것들이 어느 부분이 탁 건드려주면 풀릴 때는 정말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냥 쫙 다 해결이 된다. 실테레처럼 풀린다. 이런 느낌. 완벽주의처럼 보이지만 김윤석 배우도 사실은 뭔가 한 군데를 와르르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에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끝. 네, 마스크 쓰신 분. 네.
이 영화 너무 인물들의 특징마다 이 장소와 대사들이 녹아든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만큼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박수영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앞에서 감독님이 해석을 잘 해주셨던 만큼 이제 인물의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스님과는 약간 상반되지만 재미있는 부분인 진미채나 아니면 김장에 했을 때 액젓을 넣는다든지 그런 재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이게 시나리오에 그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애드리브로서 이렇게 탄생한 건지 또 시나리오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셨던 만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돌탑 위에 그런 장면들이. 이제 김치 왜 이제 김성경 선배님이 먹여준 이제 액젓 얘기할 때 사실 보통 마스터로 풀샷을 한번 딱 찍으면 또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이제 하나씩 찍는데 그거 한 씬으로 그냥 끝났거든요. 한 번으로 그냥 끝나서 조금 서운하기도 해서 감독님 이거 왜 한 번으로 끝났나 했더니 그게 이제 실수로 이제 김치 국물이 떨어져서 성령 선배님이 이거 닦아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또 찍으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 한 컷으로 그냥 쓰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신생아 같은 연기죠. 액젓 좋아하는 신생. 모든 걸 다 떠먹여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는 그렇죠.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 질문하실 분 한 분 선택해 주시면. 세 번째 줄에 네. 안경 쓰신 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배우분들이랑 이제 감독님들이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가 내가 쪽이 더 특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랑 아쉬웠던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찍은 장면 안에서요? 아니면 같이. 서로? 네. 다 같이 그냥 만들어 나가면서. 네네. 네네. 그렇다면 배우님들이 이제 본인 장면 혹은 아니면 상대방하고 함께 찍은 장면이든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어떤 장면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있으시다면?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 선배님의 손터치를 한 번 더 받고 싶었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서 조금 아쉽다면 아쉽고 그리고 왜 이제 손주 손녀 처음에 고깃집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의 사실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손녀가 주는 그 술에 이게 목숨을 걸는데 그 행복한 표정, 전 그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연기는 사실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나 어떤 뎁스, 깊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그냥 되게 납득이 됐던 장면은 처음에 제사 때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대면하면서 탁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서로의 뗀뗀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한 연기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뎁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그 답답함과 이 속 터짐을 보여주셔서 사실 저희 영화가 그 부자간의 그런 뗀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다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씬이 어쨌든 이 모든 출발을 하게 해줬던 되게 마음에 드는 저는 씬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것은 사실 아쉬운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덜 고생했을 것 같았던 씬은 그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를 올리는 장면의 마지막 얼굴이 그 나이가 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장이 아니고 사실 그 AI로 딥러닝해서 아마 돌린 얼굴이에요. 디에이징 하신. 네네네. 그래서 결국 학습으로 만들어진 얼굴일 텐데 그게 제가 제작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가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랑 똑같더라고요.
미래의 나를 보고 온 것 같은. 정말 저희 아버랑 똑같은 이럴 거면 그냥 저희 아버지 사진 한 장 주셨으면 좀 싸게 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네요. 저희 아버지를 못 보셨을 거잖아. 그러니까 AI는 저희 아버지가 눈이 그쵸? 모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했지? 그래서 그냥 지금 아빠 사진 하나 찍어서 줄 걸.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김윤석 배우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방 안에 이제 얘가 네 아들이고 딸이란다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그 방 안에 딱 넷이서 있잖아요. 네. 서로 딱 마주보고 있고 이 오른쪽 편에 민국이 민선이가 있고 야말로는 네가 얘들 아버지 닮았는데 맞냐? 뭐 이렇게 하고 뭐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예. 또 얘들 막 얘기도 들어보고 네. 딱 보고 아니 요 앵글이 되게 재밌었어요. 모험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여기 웃긴다니까요. 예, 시선 처리도 그렇고 네. 또 막 얘가 또 민선이가 또 뭐 할아버지 뭐 엄마 없어요 할 때 또 슬퍼서 보다가 또 보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뭐 정장 기증은 나오면 또 보고 놀래서 보고 그 와중에 또 인서트 또 타종식 한번 갔다 오고 뭐 하여튼 그 씬이 되게 갑자기 그동안에 이렇게 흐트러서 막 각자의 어떤 에피소드로 막 가면서 막 갈등을 가지다가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제일 이 영화의 이제 그 엑기스가 딱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아쉬운 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 평만원 내부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집상 많이 이게 많이 씻지를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손님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있고 막 만두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만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예. 감독님. 방금 선배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살아남은 모든 신이 제 최애 신이고요. 편집된 신들이 제일 아쉬운 신들입니다.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거든요. 네. 편집할 때 힘들게 찍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빠르게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배우님 한 분만. 잠깐 졸고 있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와 카네이션인가요? 네네네. 좀 이따가. 네. 혹시 배우 이승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스님 역할 할 때 연기는 힘들지 않으셨나? 머리도 깎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연기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그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사실 그 스님분들이 생활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정말 많은 그 지원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요, 머리 깎았죠. 네. 영화 안 보셨나요 혹시? 네. 그 정도 기술력은 안 됩니다. 헐리우드도 힘들어서요, 그 정도는. 예. 네, 워낙 아름다운 두상을 가지고 계셔서 뭐 사실 머리가 깎인 게 전혀 흑역사가 되지 않은 그런 뭐 몇 안 되는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DNA에 대한 뭐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영화는 만두를 싸고 있는 게 피잖아요. 그 피가 늘어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두 안에 있는 속을 넓혀나가는 이야기로 저한테는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영화가 사실 이 영문 제목이 About Family, 대가족,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다 찍고 나니 가족은 무엇이다 라고 한 분 한 분 정의를 해주신다면 가족은 무엇입니까? 수영 배우님부터. 네. 가족은 물음표다. 가치수도 알 수가 없는 게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54년 동안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로 계신데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물음표요.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요. 예.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네. 저희 부모님과 특히 아버지와 정말 잘 지내지만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대부분 아마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막 살갑게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이렇게 영원히 숙성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계속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요새 저희 어머니의 새로운 면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새로운 면도 알게 되고 또 제 와이프의 새로운 모습도 계속 알게 되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제 10개월인데 일주일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죽을 때까지 서로를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고귀한 것 같아요. 가장 긴 시간을 숙성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이 발견되고 새로운 네, 네, 미지의 네, 땅 같은 네, 느낌? 네. 김윤석 배우님? 네, 뭐 가족은 저기 우리 그 노벨 우리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이 결국 또 자 본인의 그런 사랑을 찾아가고 사랑을 향한 어떤 글이라고 하는데 가족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가족도 결국은 사랑을 찾기 위한 어떤 대상을 찾기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사실 모두에게 제가 볼 때 가족은 상처이기도 하고 컴플렉스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족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생각 이제 친척이거든요. 사촌이면. 자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어찌됐을 뭐 아무리 내가 사이가 나쁘더라도 가족이 된다고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배가 안 아픈 배가 안 아픈 범위가 저는 가족 아닌가? 그러니까 응원하는 그 범위. 지금 서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또 한 아이가 망가지는데도 마을 전체가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대가족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 밑바닥에 있었던 거 가족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분명히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족을 만들기가 힘들게 됐지? 가족을 당신이 만약에 가족을 만든다면 알아서 가족을 키우시오라는 시대는 지나간 거 아닌가? 우리 사회 전체가 가족을 응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내 응원의 범위가 닿는 범위까지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감히 해봅니다. 네. 모든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먼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제가 작년에 뭐 명절마다 설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만한 그런 영화일 테고 계속 숙성되어 갈 만한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또 계속 새롭게 또 평가받게 될 영화라고 저는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이 영화 극장에 걸려 있을 때 더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치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